노자의 전쟁관. 전쟁은 유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당시 자연재해에 버금가는 엄청난 파괴와 고통을 낳습니다. 노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결론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에는 실제 전투에 투입되는 병사만이 아니라 막대한 물자가 필요합니다. 또 전쟁은 미래에 있을 전쟁 물자를 비축하느라 지금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두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황이 참 복잡합니다.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느라 쌀을 쌓아두는 거죠. 맹자는 노자와 비슷하게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당시 전쟁의 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맹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당시 나라들이 전쟁을 치르거나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것을 식인, 즉 사람을 잡아먹는 현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시시대의 식인 문화가 아니라 문명사회로 들어선 뒤에 전쟁으로 인해 식인 현상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락관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국간에는 살찐 말이 있지만 백성은 굶주린 얼굴빛이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신이 널려 있으니 이건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는 셈이다. 맹자 양해왕. 수락간에는 고기가 쌓여 있고 마국간의 말들은 살쪄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전쟁 물자로 미리 쌓아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물자를 창고에 차곡차곡 쟁여놓은 거예요. 말은 전쟁에 나가서 힘차게 달려야 하니 뒤룩뒤룩 살이 찌도록 돌보고 있습니다. 반면 세금을 낸 백성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파리한 얼굴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기에 그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맹자는 그런 상황을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궁정과 민가의 상황이 참으로 완전히 대비되는 장면이죠. 그런데도 국가는 여전히 전쟁 타령을 하며 백성에게 인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자에는 무기를 비판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30장의 대군지후, 필류 흉년은 전쟁이 필연적으로 경제적 공공을 불러온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31장의 병자 불상지기는 무기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순기능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오는 흉기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자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어떠한 전쟁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모든 전쟁을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끝까지 피하려고 노력해도 피할 수 없다면 부득이하게 전쟁에 나서라고 요구합니다. 전쟁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핥히고 가는지를 충분히 성찰했기 때문에 노자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갓결혼한 부부의 남편이 갑작스런 전쟁으로 인해 징집을 당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신부는 신랑의 전사 통지서를 받아요. 신부의 인생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유복자라도 있다면 그 아이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나이 많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다가 나중에 그 아들도 전쟁에 나가 죽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도대체 뭘 믿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쟁은 국가 간의 승패로만 끝나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던 장병 개개인과 그 가족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안겨줍니다. 전쟁은 전투에 참가한 개개인에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낳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그 한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세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남은 공동체 구성원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합니다. 시작은 한 사람에게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연관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병기는 좋은 것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결코 선택할 수단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축제처럼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슬픔에 젖어서 사자를 위해온다. 전쟁에 이겨도 상례로 전사자를 위로한다. 노자 31장.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보면 늘 이길 수만은 없으니 패배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은 늘 죽음의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일이며 한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자의 관점은 승패의 도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군과 아군을 넘어서는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신선한 시야를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위의 숨은 목적어. 노자는 유위의 극치인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위가 아니라 무위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노자의 핵심은 유위를 넘어 무위를 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자가 자신의 시대에 던지는 해답이죠. 무위는 글자 자체로는 목적어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대상과 방향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와 길을 가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여러분의 팔을 잡고 뒤로 젖혔어요.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무개야, 내 팔을 15도 각도로 꺾어서 힘을 주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단순히 하지마 라고 합니다. 다급할 때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신고하고 나를 어디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줘 라고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살려줘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죠. 문제 상황이 내 뜻과 달리 점점 내게 다가오면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마 라는 짧은 문장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위는 비인간의 길을 강요한 타자에게 단말마의 고통을 내질러 온몸으로 저항의 언어를 내뿜는 퍼포먼스입니다. 이처럼 노자의 무위도 단순한 말 속에 대상과 방향이 들어있는 겁니다. 현대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 무위를 외쳐야 할까요? 산업과 일상 깊숙이 스며드는 세계화, 즉 경제 제일주의의 파고입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시민은 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오랜 실직의 고통을 이겨내서 고용되더라도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에 시달리며 세계에 통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전공만이 아니라 자격증, 인턴 경험, 외국어 등의 스펙을 갖추기 위해 여유 없이 늘 빡빡한 생활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는 모국어보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는 공부보다 당장 취업에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 나날이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휴가 없는 노동에 열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회에 대해 무위를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니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매뉴얼을 끊임없이 외워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없는 것을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손가락에 자그마한 가시 하나만 박혀도 굉장히 아파요. 원래 내 몸에 있지 않은 게 들어오면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몸만 아니라 정신도 아픕니다. 수많은 매뉴얼을 외우려니 머리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현대인은 모두 두통을 알아요. 자기에게 있지 않은 것을 새로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노자가 말하는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요구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방식과는 달리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잘 구분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무의란 도를 닮은 길입니다. 도가 따로 있고 무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가 바로 무의를 닮은 길입니다. 우리가 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의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무의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 정한 방향으로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비록 고통이 따른다 해도 내가 바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자는 여러분에게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공을 받아서 어떻게 공놀이를 할까요? 그런 공놀이가 바로 도에 따른 삶이자 무의대로 사는 삶입니다. 노자의 전쟁관. 전쟁은 유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당시 자연재해에 버금가는 엄청난 파괴와 고통을 낳습니다. 노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결론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에는 실제 전투에 투입되는 병사만이 아니라 막대한 물자가 필요합니다. 또 전쟁은 미래에 있을 전쟁 물자를 비축하느라 지금 자연재해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두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황이 참 복잡합니다.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느라 쌀을 쌓아두는 거죠. 맹자는 노자와 비슷하게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당시 전쟁의 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맹자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당시 나라들이 전쟁을 치르거나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것을 식인, 즉 사람을 잡아먹는 현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시시대의 식인 문화가 아니라 문명사회로 들어선 뒤에 전쟁으로 인해 식인 현상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락간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굿간에는 살찐 말이 있지만 백성은 굶주린 얼굴빛이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신이 널려 있으니 이건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는 셈이다. 맹자 양해왕. 수락간에는 고기가 쌓여 있고 마굿간의 말들은 살쪄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전쟁 물자로 미리 쌓아둔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물자를 창고에 차곡차곡 쟁여놓은 거예요. 말은 전쟁에 나가서 힘차게 달려야 하니 뒤룩뒤룩 살이 찌도록 돌보고 있습니다. 반면 세금을 낸 백성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파리한 얼굴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기에 그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맹자는 그런 상황을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궁정과 민가의 상황이 참으로 완전히 대비되는 장면이죠. 그런데도 국가는 여전히 전쟁 타령을 하며 백성에게 인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자에 있는 무기를 비판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30장의 대군지후, 필류 흉년은 전쟁이 필연적으로 경제적 공공을 불러온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31장의 병자 불상지기는 무기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순기능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오는 흉기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자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어떠한 전쟁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모든 전쟁을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끝까지 피하려고 노력해도 피할 수 없다면 부득이하게 전쟁에 나서라고 요구합니다. 전쟁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핥히고 가는지를 충분히 성찰했기 때문에 노자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갓결혼한 부부의 남편이 갑작스런 전쟁으로 인해 징집을 당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신부는 신랑의 전사 통지서를 받아요. 신부의 인생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 유복자라도 있다면 그 아이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나이 많은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다가 나중에 그 아들도 전쟁에 나가 죽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도대체 뭘 믿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쟁은 국가 간의 승패로만 끝나지 않고 전쟁에 참여했던 장병 개개인과 그 가족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안겨줍니다. 전쟁은 전투에 참가한 개개인에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요한 문제를 낳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그 한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세금으로 1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남은 공동체 구성원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합니다. 시작은 한 사람에게 불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연관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병기는 좋은 것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결코 선택할 수단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축제처럼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슬픔에 젖어서 사자를 위해온다. 전쟁에 이겨도 상례로 전사자를 위로한다. 노자 31장.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보면 늘 이길 수만은 없으니 패배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은 늘 죽음의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일이며 한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자의 관점은 승패의 도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적군과 아군을 넘어서는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신선한 시야를 열어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의 숨은 목적어. 노자는 유의의 극치인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유의가 아니라 무의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노자의 핵심은 유의를 넘어 무의를 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자가 자신의 시대에 던지는 해답이죠. 무의는 글자 자체로는 목적어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대상과 방향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와 길을 가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여러분의 팔을 잡고 뒤로 젖혔어요.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무개야, 내 팔을 15도 각도로 꺾어서 힘을 주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단순히 하지마 라고 합니다. 다급할 때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신고하고 나를 어디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줘 라고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살려줘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죠. 문제 상황이 내 뜻과 달리 점점 내게 다가오면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마 라는 짧은 문장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의는 비인간의 길을 강요한 타자에게 단말마의 고통을 내질러 온몸으로 저항의 언어를 내뿜는 퍼포먼스입니다. 이처럼 노자의 무의도 단순한 말 속에 대상과 방향이 들어있는 겁니다. 현대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 무의를 외쳐야 할까요? 산업과 일상 깊숙이 스며드는 세계화, 즉 경제 제일주의의 파고입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시민은 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오랜 실직의 고통을 이겨내서 고용되더라도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에 시달리며 세계에 통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전공만이 아니라 자격증, 인턴 경험, 외국어 등의 스펙을 갖추기 위해 여유 없이 늘 빡빡한 생활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는 모국어보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는 공부보다 당장 취업에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 나날이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휴가 없는 노동에 열중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회에 대해 무의를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니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매뉴얼을 끊임없이 외워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없는 것을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손가락에 자그마한 가시 하나만 박혀도 굉장히 아파요. 원래 내 몸에 있지 않은 게 들어오면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몸만 아니라 정신도 아픕니다. 수많은 매뉴얼을 외우려니 머리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현대인은 모두 두통을 알아요. 자기에게 있지 않은 것을 새로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노자가 말하는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요구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방식과는 달리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잘 구분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무의란 도를 닮은 길입니다. 도가 따로 있고 무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도가 바로 무의를 닮은 길입니다. 우리가 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의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무의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 정한 방향으로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비록 고통이 따른다 해도 내가 바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자는 여러분에게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공을 받아서 어떻게 공놀이를 할까요? 그런 공놀이가 바로 도에 따른 삶이자 무의대로 사는 삶입니다.